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보내주신 그 개인회생 중 대출 관련 영상인데요. 회생 절차를 잘 밟고 계신데 갑자기 좀 자금이 필요해지면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 정말 방법이 없나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영상 내용을 바탕으로 왜 회생 중에는 대출이 좀 어려운 건지, 그래도 어떤 예외적인 길은 있는지, 그리고 절대 놓치면 안 될 주의점들은 또 뭐가 있는지 한번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맞아요. 이게 개인 회생이라는 게 사실 법원의 관리 감독 아래서 빚을 갚아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새로운 빚을 만드는 데는 좀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신용도 문제도 있고 또 무엇보다 정해진 그 변제 계획, 이걸 지켜야 하니까요. 하지만 영상에서도 나왔듯이 아예 뭐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네, 어떤 예외들이 있고 또 어떤 점들을 좀 조심해야 하는지 자세히 들여다보죠. 네. 그 영상 초반에도 좀 강조됐던 부분 같은데 개인 회생 중에는 대출이 원칙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이유를 좀 더 명확하게 짚어볼까요? 왜 그런 거죠? 핵심은 한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이제 법원이 승인한 그 변제 계획 있지 않습니까? 그걸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는 의무. 이게 첫 번째고요. 둘째는 이미 낮아진 신용 등급. 이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대출은 자칫하면 이 변제 계획 이행에 좀 부담을 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법원에서 좀 엄격하게 보는 거고요. 특히 영상에서도 아마 언급됐을 텐데 그 마이너스 통장 새로 만드는 거나 카드론, 현금 서비스 이런 거는 순수하게 신용만 보고 나가는 거니까 이런 건 사실상 좀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법원이랑 한 약속을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요. 아, 그렇군요. 그 약속이 중요하군요. 그래도 영상에서 보니까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고 언급됐던 것 같아요. 어떤 대출들이 좀 여기에 해당될까요? 네, 맞아요. 뭐 모든 문이 닫힌 건 아니고요. 몇 가지 예외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영상에서 나온 것처럼 이미 담보가 설정된 대출이 있었다면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경우 또는 뭐 가입해둔 보험 있잖아요. 그 해약 환급금 범위 안에서 받는 약관 대출 같은 경우 이런 건 사실상 뭐 본인이 쌓아둔 돈을 담보로 잠깐 빌리는 개념이니까요. 그래서 추가 채무 부담이 크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아, 그리고 또 직장 다니시면 그 공제회 대출 같은 거? 네, 그런 것처럼 기존 멤버십을 활용하는 경우도 가능할 수 있고요. 이런 건 비교적 채무 증가 위험이 좀 적다고 판단해서 법원에서도 크게 문제 삼지는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는 이런 경우라도 법원에 알리는 게 맞다. 아마 영상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네네, 알리는 게 원칙이다. 그럼 반대로 생각해보면 주택담보대출처럼 액수가 좀 큰 경우는 회생 중에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아, 네, 정확합니다. 영상에서도 아마 그 부분을 짚었을 텐데요. 주택 구입 자금이라든지 이렇게 큰 금액의 신규 대출은 승인 자체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게 또 회생 절차의 본래 취지하고도 좀 맞지 않는 면이 있고요. 그렇군요. 그럼 만약에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겼을 때요. 예를 들어 영상에서 예시로 든 것처럼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긴급 치료비가 정말 필요하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할 수는 없을 텐데요. 아, 그거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그런 긴급 상황에서는요, 반드시 법원에 사전 신고 또는 허가 신청 이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영상에서도 아마 이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했을 거예요. 그냥 대출부터 덜컥 받는 게 아니고요. 왜 돈이 필요한지, 그 구체적인 사유, 예를 들면 치료비 같은 거요. 그리고 이걸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들, 뭐 진단서라든지 병원비 영수증 같은 거요. 이런 걸 제출해야 하고요. 더불어서 대출 말고는 정말 다른 방법이 없다. 이런 점까지 명확하게 소명을 해서 법원을 좀 설득해야 합니다. 설득이 중요하군요. 네. 그래서 이 과정은 혼자 진행하시기보다는 영상에서도 조언했듯이 반드시 법률 대리인, 뭐 변호사님 같은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접근하는 게 필수적입니다. 네, 전문가 상담이 꼭 필요하겠네요. 혹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시점이라든지 조건 같은 것도 영상에서 다뤘나요? 예를 들어 변제금을 얼마나 성실하게 냈는지 뭐 이런 거요. 네. 시점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죠. 법원에서 개인회생 계획 인가 결정을 받은 후에요. 영상에서 언급된 것처럼 대략 한 1년, 그 정도 이상 변제금을 꾸준히 잘 납부했다면 그러면 이제 신용회복위원회나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라고 하죠. 이런 공공기관의 소액 금융 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제도는 비교적 낮은 금리로 긴급 생계자금 같은 걸 지원해 주거든요.
아, 공공기관 지원이요? 네. 근데 만약 변제 시작하고 1년이 좀 안 됐다. 그러면 햇살론 같은 다른 서민금융 상품을 알아볼 수도 있긴 한데요. 이것도 자격 요건이 좀 까다롭거나 변제금 미납 이력 같은 게 있으면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역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영상에서도 아마 무턱대고 신청하는 것의 위험성을 경고했을 거예요. 네, 그렇군요. 그럼 오늘 영상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핵심들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영상의 메시지를 요약하면 아마 이렇습니다. 첫째, 개인 회생 중에는 이유가 뭐든 간에 새로운 대출이나 채무가 생기면 즉시 법원에 알려야 한다. 숨기는 건 절대 안 됩니다. 네, 즉시 보고. 네. 둘째, 정말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그 절차대로 사유를 명확히 소명하고 법원의 허가를 구하거나 아니면 변제 계약 변경 같은 걸 모색해 볼 수 있다. 셋째,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할 텐데요. 섣부른 추가 대출은 자칫하면 성실하게 잘 이행해온 회생 절차 전체를 아예 무효로 만들 수 있는 큰 위험이 따른다는 점입니다. 정말 신중해야 해요. 네, 정말 신중해야겠네요. 오늘 보내주신 영상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개인 회생 중 대출은 분명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정해진 절차와 또 예외적인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성실하게 변제금을 내는 것과 투명한 소통, 그리고 필요할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 이게 핵심이겠네요. 맞습니다. 회생 절차라는 게 결국 새로운 출발을 위한 과정이잖아요. 그 과정에서 물론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황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기보다는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내용처럼 정확한 정보와 절차를 통해서 가장 안전한 길을 찾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점은요. 영상에서는 주로 대출의 가능 여부에 좀 초점을 맞췄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법원과의 소통 과정에서 어떤 점을 좀 더 강조하고 또 어떻게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효과적이었는지 실제 경험자들의 좀 더 구체적인 조언을 찾아보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